안녕하세요. 3학년 정현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공학과 관련하여 이기원 선배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혹시 자기소개와 함께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전주시민고등학교 77회 졸업생 이기용입니다. 저는 현대기아차 연구소에서 바디 설계 엔지니어로서 28년간 재직을 했고요. 특장업체 연구소장으로 2년간 재직했습니다. 특장업체 재직 중에는 전기 2층 버스와 전기 굴절 버스를 현대자동차와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전기 굴절 버스는 올해 1월 18일 세종시에 4대를 런칭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유지 관리를 위한 내외장 관리 전문 시공사로서 자동차 유리막 코팅, 그다음에 실내 클리닝, 헤드라이트 복원을 작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언더 코팅이라든지 MVH 방음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큐 아니에요? 지금 가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직업에서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네, 자동차 관련된 직업에서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동차 공학 기술자입니다. 엔지니어죠. 설계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제조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의 디자인 파트가 있고요. 자동차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시작 기술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 제작원, 자동차 부품 모듈 평가 시험, 생산 기술, 조립 공법 관련 특수차 제작 개조 업무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와 전기 자동차 엔지니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해석이라든지 열 유동 해석, 유체 해석, 충돌 해석, 내부 해석 등 분야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분야의 전공 지식은 제가 보기에는 3역학이라고 하죠.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지식은 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물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물리는 아주 전체 물리학과 그다음에 물성 재료의 물성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것에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공학 쪽으로 진학을 하든가 자동차 공학 쪽으로 진출을 하시려면 우선 당장은 물리를 하시는 것이, 물리를 잘 재미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직업이 엔지니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많고 전공 지식에서 물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참 그랬네요. 그러면은 새로운 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그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는 보통 몇 번이나 걸리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혈압에 있을 때 그게 테스트에서는 출시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에서는 내구 테스트와 그 충돌 안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돌 안전 테스트는 가혹하기로 가장 유명한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분 정면 충돌이라든지 부분 정면 충돌이라든지 정면 충돌, 측면 충돌, 그다음에 지붕 루프 쪽 지붕 충돌, 헤드레스트 및 시트 충돌 등이 있고요. 더 어려운 것은 전방 충돌 예방 기술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차량 대 차량, 그다음에 차량 대 보행자죠. 상대방의 보행자까지도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회사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약 충돌 안전 테스트는 150회 정도의 그 시험을 거쳐야만이 출시가 될 수 있고요. 한 예로 IIHS라고 해서 그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는 가장 안전한 차로 2020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총 17개가 그 모델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구 테스트에서는 부품 테스트, 모듈 테스트, 그 다음에 총시 테스트, 벨리안노 테스트, 그 다음에 고속 주회로 테스트,
그다음에 부식 테스트, 챔버 테스트라고 하죠. 파워트레인 테스트 등 그 내구 테스트를 거쳐야만이 할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벨리안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를 실제 여러 1.6km의 그 여러 가지 시험로를 거치면서 거기에 쌓여진 데미지하고 거기에 그 들어와 있는 에너지 값을 가지고 전부 다 그 차체 안전이라든지 크레인 유무라든지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질문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따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분류하더군요. 이 둘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미국에서 먼저 상용화가 됐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 큰 차이점은 메인 주행할 때 메인 주행을 어떤 종류를 쓰느냐.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메인을 오일 기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메인 구동이 전기로 이루어진다는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56kW짜리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고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 충전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필요는 따로 없고, 주행 중에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등 그런 차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방전이 되면 그대로 올 수도 없대요. 셧다운 되죠. 근데 플러그인 자동차는 방전 시에도 기름으로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배터리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차량이 더 비싸지고요. 그다음에 약 한 220V로 5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만이, 급속 충전 말고 완속 충전을 해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있죠. 미국에서는 아마 가정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그 오일을 그 동력원을 뭘로 쓰냐에 따라서 나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도 기름으로 간단히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돼서 좋았고요. 그럼 만약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수도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더 발전하게 되면 자동차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의 디젤 자동차들은 사라질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까지 그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디젤이라든지 그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들도 여전히 죽지 않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친환경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고, 친환경 자동차가 진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청정 에너지로, 만약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면 배터리 제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전기를 갖다 충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되려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국책적으로, 나라적으로 ESS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 에너지원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친환경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 7.5% 정도의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 2040년도 정도 되면 약 그것을 20%까지 올린다는 정부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2040년도,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지금 보조금을 약 3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지 않을 때 아마 디젤 가솔린 차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디젤도 그다음에 가솔린도 계속
같이 상존하고 있고요. 제가 2011년도에 JSA 논문 발표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대학 교수님들하고 업계하고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적이냐에 대해서 열띤 그렇죠. 토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질문한 예. 예. 아, 답변만. 아까 질문이 뭐였었지? 그 아, 디젤 자동차. 차진전지. 지금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쪽으로 지금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친환경 오리지널 100% 친환경이 되려면은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원을 순수하게 자연에서 얻는 동력 에너지를 가져야만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화석 연료를 쓰면 여전히 차에서는 CO2가 안 나오지만 발전소에서 더 많은 배터리를 제조하기에 더 많은 그 화석 연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7.5%의 그 친환경 에너지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약 2040년대쯤 되면 40년도쯤 되면 약 한 20%까지 높인다는 그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20% 정도 높일 정도가 돼야 가솔린과 디젤도 점점 맥을 못 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직은 제가 보기에도 아직은 디젤과 가솔린도 여전히 상존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그 살아남을 수 있군요, 디젤과 가솔린이. 그러면 수소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수소 자동차는 저희 한국이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2030년대 100만 대, 그 다음에 저희 한국이 2030년도에 현대 기아차에서 50만 대의 수소차를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길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 장점과 단점은 너무 많은 고가의 그 수소를 만들기 위한 고가의 그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수소가 그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상용화하는데 걸림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땅값 빼고 수소 그 충전소를 만드는데 약 한 2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로드맵에 있기 때문에 2030년대 50만 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는 저희가 가야 되고 청정 에너지로서 물 나오죠. 저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로 돼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저장 그 용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장 용기는 수소가 약 한 500바에서 700바 정도의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을 담을 용기, 그 용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그런 기술도 지금은 그 기술은 지금 이제 완벽하게 돼 있지만 그 압력을 700바에서 낮추는 압력도 지금 현대자동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스웨덴사하고 같이 압력을 약 한 10바 정도로 낮추는 그 기술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 분해를 하는 그 극판을 그 코팅하는 그 기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의 시설비와 수소 값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고도의 또 기술이 필요하고요. 아까 수소 자동차의 단점으로 수소 자동차의 배터리 압력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도 수소 자동차를 꺼려 한다는 게 그 폭발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예. 이 폭발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일반인들이 유저들이
그 700바 정도 되는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자기 몸이 완전 산산조각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수소가 CNG 탱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수소 탱크도 마찬가지인데 그 담는 용기가 내피는 그 나일론 W6라고 하는 폴리아미드 재질로 돼 있고요. 상당히 질깁니다. 그다음에 외피는 약간 20에서 25mm의 두께로 그 탄소 강화 소재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강화 플라스틱 그래서 그게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을 그 강도와 강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강도는 재료의 가장 그 기본적인 물리적인 그 성질을 얘기하는데 그 강도가 충분히 나와야 되고요. 강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변형하기 싫은 정도가 강성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수소를 담는 용기는 변형이 돼서도 안 되고 누가 푹 눌렀다고 해서 그 찌그러지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성과 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약 한 1.8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전혀 성능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후방 그 추돌 시험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했는데 전부 다 패스를 했고, 그다음에 불났을 경우에도 내화재성의 그 재료를 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그 용기에다가 총을 쏘아 보니까 그 총알 테스트도 있거든요. 총을 쏘아 보니까 그 수소는 공기보다 14배가 가볍기 때문에 바로 공중에 발산하는 그런 문제로 크게 인명에는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아주 안전하고 가장 안전한 디젤 가솔린 엔진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소 자동차가 이렇게 안전할지는 몰랐는데, 그러면은 이 안전한 것들을 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덜 쓰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상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그 수소 자동차를 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구체적인 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수소 전기 자동차죠. 이게 수소 용기가 있어야 되고 스택이라고 해서 수소를 갖다가 분해를 시켜가지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동력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지금 다각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고가다 보니까 이제 충전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 가격이 보통 이번에 넥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게 이제 3,500만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 한다 하더라도 3,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은 고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피하는 거고요. 무슨 뭐 수소 폭발이나 원자 폭발처럼 이게 폭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 건데, 전기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전기 자동차는 지금 현재 되고 있죠. 근데 단점부터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올해 그 세종시에 전기 굴절버스를 런칭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뭐 이것은 다 아는 내용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겨울철에는 히타를 씁니다. 겨울철에 히타를 쓰는데 일반 그 기존의 그 재래식 방식의 디젤이나 그다음에 휘발유는 엔진이 그 데워지면 그 엔진을 갖다가 물로 순환되는 물로 그 히타를 돌렸었는데, 거기는 그 메인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메인 에너지를 뽑아다가 히타를 갖다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겨울철 성능이 좀 떨어지는, 상당히 배터리가 많이 그 원아웃 때는 빨리 닳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고, 그것은 지금 옵션에서도 보면 윈터라든지 윈터 패키지라든지 히터펌프 시스템이라든지 무시동 히터펌프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점으로서는 당연히 그 대기 오염이 감소되고 소음도 감소되고, 진짜 타면은
조용합니다. 그 VESS라고 해가지고 그 버추얼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히려 엔진 소리를 비슷하게 내므로써 그 보행자라든지 다른 차들한테 워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소리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차가 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어 성능 같은 경우는 바로 모터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재래식 엔진, 그 디젤 엔진이라든지 뭐 가솔린 엔진은 1단, 2단, 3단, 4단 가속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출발 속도가 가속 속도가 근데 모터는 빠릅니다. 토크도 빠르고 힘도 구동력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 이제 뭐 그리고 또 유지 관리비가 싸죠. 먼저 전기값이 뭐 싸니까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히터 문제라든지 충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 보조금이 300만 원 정도씩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점점 떨어지게 되면 지금 전기차를 사시더라도 1년 후에 팔더라도 그 가격으로 지금 팔린다는 소문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가 유독 그 침수 피해가 그 가장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전기라고 해가지고 그럼 전기 자동차에 따로 그 침수 피해를 방안할 그 제동 안전 장치 같은 게 있나요? 그 점도 제가 혈압에 있으면서 실무를 하면서 직접 느꼈던 건데요. 저희 국내가 그 전기에 관련된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서 굴절 시스템을 도입을 해오는데 거기에 있는 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 고압 전선은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유럽은 뭐 그런 거 시행도 하고 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주황색 선은 무조건 다 고압선입니다. 그래서 고압선을 저희가 따로 해서 보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24개 핀을 스페이스 약 1에서 2mm 정도의 스페이스를 전부 다 끼워가지고 방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보기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느낀 거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벤츠라든지 무슨 뭐 만이라든지 뭐 그런 차들보다도 훨씬 대한민국 차가 우수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침수 피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배터리 팩에는 절대 이제 폐쇄회로입니다. 폐쇄회로고 그걸 갖다 컨트롤하는 것이 BMS라고 해가지고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전부 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침수가 됐다든지 수분이 유입이 된다든지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고요. 오히려 안전장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 불편을 초래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침수 피해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차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일부러 뭐 수분 넣을 필요는 없지만요. 전기 자동차가 상당히 그 침수 피해에 좀 안전했었군요. 그러면은 그 가장 메인 질문인 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친환경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일말에 조금의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더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오히려 환경이 오염이 일어난다 이런 풍선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네네. 예. 2011년도에 제가 JSA 논문 발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논란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업계, 학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엔지니어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는데 야 전기차가 진짜 그 친환경적이냐? 전기차는 지금 현재 파이프에서 발전소 쪽으로 오히려 더 가중시키지 않냐. 배터리 제작이라든지 아까 좀 얘기했던 배터리 제작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전기들이 친환경적이지 않고 화석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지금 ESS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ESS도 제가 보기에는 법규화를 하지 않을까 각국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고요. 자연 에너지를 썼다가 풍력 같으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쓰기 때문에 그런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그 에너지원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그 전기 자동차 하면 대표적으로 테슬라잖아요. 그 네.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자동차에 탑재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제로 레벨서부터 5 레벨까지 그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 1, 2, 3, 1, 2, 3가 지금 또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상당히 가격을 낮췄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좀 줄였고 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지금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시스트 장치는 제로 레벨, 1레벨, 2레벨까지가 지금 상용화가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앞차와의 간격을 지가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제동 시킨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전부 다 지금 뭐 옵션으로 상용화가 돼 있죠. 근데 3레벨은 뭐냐면 얘가 자율주행차가 얘가 차선을 지 스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급작스러운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운전권을 갖다가 그 운전자한테 넘기는 그 단계가 지금 3레벨이고요. 그다음에 5레벨 최고 단계 5레벨에서는 완전히 자율주행 할 수 있도록 도심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그 목표가 지금 5레벨입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레벨, 레벨 4레벨까지 2021년도 내년까지 할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의 단점과 단점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차가 대한민국이 지금 뭐 GDP로 따지면 11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동차 부품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자부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료, 데이터, ICT에 관련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활성화만 된다면 자율주행차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IQ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똑똑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만은 거기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레이더, 그다음에 카메라 기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은 저희가 저희 한국이 최고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자부연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리적인 그 자료를 갖다가 그 믹싱만 때문에 지금 아직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픈이 되면 여러 가지 뭐 기밀 문제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몇 번 문의를 했다가 안 됐는데 그 자료만 오픈이 된다면 뭐 일반인한테 오픈 안 되더라도 그 전문가들한테 오픈이 된다면 한국이 자율주행 주행 그 자동차에 있어서는 테슬라를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중에 더 발전되고 지금 현재 2레벨까지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2레벨을 넘어선 더 넘어선다면 만약에 4레벨까지가 이제 2021년 내년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더 네. 넘어가서 이제 완전 상용화가 된다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5레벨까지 이제 가야 이제 완전 진짜 상용화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쨌든 뭐 불안해 가지고 못 믿겠다. 근데 그 조금 전에 저도 일본에 가서 이제 논문 발표를 하니까 바둑판 같은 길을 갖다 만들어 놓고 어떤 차가 어떤 시속으로 모든 것을 그 가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실험을 하는 그 로직을 갖다가 개발하는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하던데 아마 그런 기술, 그러니까 유치 기반 서비스 가는 그런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상당히 금방 우리 대한민국에서 머지않아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용화는 지금 2021년도에 4레벨까지 가고 5레벨까지 가려면 그 많은 방대한 양의 그 자부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오픈이 되면 자료를 갖다가 접속이 되면 결합이 되면 뭐 테슬라 정도는 따라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 됐을 때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그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서로의 쌍방을 책임져야 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 높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네, 네.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렇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지 기술인데요. 그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레이더나 라이다에서 잡은 그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바로 센서에서 에러 없이 그 돌발 사고를 급작스러운 사고를 갖다가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은 아마 대한민국이 곧 뭐 하지 않을까. 지금 저도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혈압이 있을 때 아주대학교하고 한번 개발 컨소시엄으로 이제 참여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센서 기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최고고 그다음에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뭐 도입품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봅니다.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저는 친환경차에 굉장히 낙관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배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 쪽에 기초를 잘 다지고 그래서 자동차 공학 쪽으로 간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자동차 공학은 진짜 아름답고 해볼 만한 저도 평생 해도 그 잘 뭐 지금도 반절도 이루지는 못했지만 참 좋은 네. 자동차 공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딱딱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다 인간 감성하고 필링하고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자동차 공학.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 공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한마디. 네. 그래서 자동차 공학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동차 공학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꿈을 향한 도전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저도 지금 퇴직을 한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현업에서 지금도 저도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도전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어느 모 가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서 죽는 것을 제 평생 소원으로 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꿈을 향해서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책꽂이가 됐든 걸상이 됐든 의자가 책상이 뭐가 됐든 한번 만들어 보고 자동차도 한번 그 세척도 해보고 엔진룸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 자동차하고 자꾸 친해져야지 싫어하는데 자동차가 좋아할 리가 없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사를 땄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 따가지고 뭐 전자자 들어간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동차 공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물리를 다 좀 더 점수 안 나도 상관없어요. 재빈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에 대해 이기영 선배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